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개념을 밝히고 또 그 문제점을 이제 제시하려는 그런 시도인데요. 제가 쓴 책에서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역설에 빠지게 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그 비판은 제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미 여러 선구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의 철학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독일에는 하버마스와 같은 그런 철학자이고요. 미국에서는 존 롤스와 같은 이제 그런 철학자인데요. 반면 이제 그 포스트 모던 그 신자유주의 시대 때 들어오게 되면은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이제 비판하는 철학자도 이제 등장을 해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만 된다면은 두 사람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마이클 샌델의 책에 대해서 100만 권 정도 이제 팔린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가 주장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철학적으로 본다면 이제 존 롤스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더 이제 내용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소위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은 자유주의자들은 소위 합의에 의해서 진리나 가치가 생겨난다. 합의를 절대화시킨다. 라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합의를 통해서 형성될 수 없는, 합의를 통해서도 부정될 수 없는 어떤 원초적인 가치와 원초적인 진리,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원초적인 가치를 일컬어서 그가 이제 공동체적 가치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 자유주의를 이론적으로 비판하려는 시도를 가졌던 게,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공동체주의자다 이름을 마이클 샌델이고요. 또 한 사람이 신자유주의 시대 때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비판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사람이 소위 그 정신분석학자 지젝이라는 사람입니다. 지젝은 뭐 락강의 프랑스적인 그런 정치분석학에 이제 기초를 해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을 이제 비판하는데요. 지적의 비판은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이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졌다, 도착증에 빠졌다, 이제 얘기하면서요. 이걸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저 자신은 상당히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이고요. 사실 굉장히 그 많은 곳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다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상세히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젝이라든가 또는 뭐 마이클 샌델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비판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사람들과 또 다른 관점에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스스로 자기가 빠져든 역설이다라고 또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비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나가는 어떤 길은 뭐냐. 저는 뭐 철학을 전공합니다만은 철학에도 반복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겔 시대 때,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초죠. 당시 그 독일 철학의 흐름을 보면은 칸트, 셸링, 해겔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거든요. 칸트가 이종에 근데 이제 그래서 당시 이 철학의 흐름을 우리는 철학의 삼각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주 얘기합니다. 칸트, 셸링, 해겔. 아마 우리 철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는 얘기일 겁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떤 사상 또는 철학을 생각을 해보면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이 드릴 것 같은데요. 우리 시대 때 이제 사상도 보면은 이렇게 흘러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소위 이제 구조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뭐 알티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어디까지나 모더니즘적인 그런 철학적인 입장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기본적인 이제 철학적 입장이 아마 이 구조주의자에 기초하고 있는 후기 구조주의에 속하기 때문에요.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칸트주의로부터 이제 비롯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칸트주의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철학적으로는 후기 구조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후기 구조주의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조주의에서 나온 건데요. 이 구조주의가 일종의 칸트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철학으로는 두 종류의 이제 철학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철학이 뭐 들레즈나 이런 사람들의 철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직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감각적인 그렇지만은 초월적인 어떤 본질적인 직관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들레즈와 같은 사람의 철학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단적인 대립이 되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감각적인 어떤 직관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철학은 과거 19세기 철학에 비하면 쉘링의 철학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철학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무정부주의 사상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진경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쓴 꼬뮤니즘 선언과 같은 책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어떤 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감각적 직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등장을 했는데요. 철학적으로 본다면은 칸트주의를 비판하고서 등장한 쉘링의 철학과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이 쉘링의 철학인데 쉘링의 철학인데요. 이런 점에서 좀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치 쉘링적인 이런 방법으로 칸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적인 방법으로 칸트를 비판하면서 해겔과 쉘링을 종합하는 그런 길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것이 오늘날 소위 이제 꼬뮤니즘 선언과 같은 그런 오늘날 등장한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종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방법은 소위 해결적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저 나름대로 생각이기 때문에요. 꼭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말하자면은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서는 합의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어떤 강제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은 우리의 합의에 들어가기 전에는 합의가 전제하는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합의 이전에 어떤 진리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진리와 가치의 기초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진리나 가치를 이제 너무 절대화시켜서요. 합의도 필요 없다. 이게 진리고 이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을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일종의 독단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진리와 가치를 전제하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합의를 통해서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해 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지지부진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함께 나가야만이 비로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한편으로는 가치와 진리를 전제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를 존중하는 이 두 가지 종합적인 길이 철학적으로 볼 때 저는 해겔의 길과 상당히 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우리 시대에 기본적으로는 자유와 가치와 그리고 진리란 개념을 다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독단적인 의미에서 진리와 가치를 끌어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겸한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합의를 전제로 한 그런 의미에서 진리와 가치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떻든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대에 우리는 다시 소크라테스와 공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새롭게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자의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치는 바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말씀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는 꼭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죠. 진리에 기초한다. 이런 말이 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공자의 말씀은 플라톤과도 상당히 닮았다고 볼 수 있어요.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진리에 기초해서 사회를 구성하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진리를 독단적으로 맹신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 점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를 어떤 진리에 기초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공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크라테스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사실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왜 독배를 마시고 죽는가에 대해서 좀 잘 알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중고등학교 교과서, 윤리교과서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또는 이 신을 모독했다. 그래서 독배를 이제 마시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소크라테스 당시에 좀 사정과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조금 더 우리 연구를 해본다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로 어떻게 본다면 최초의 정치범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소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쪽에 내전이죠. 한쪽은 아테네가 이제 중심이 됐고요. 또 한쪽은 이제 스파르타가 중심이 됐습니다. 왜 내전이 벌어지냐면은 아테네가 그리스 전체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죠. 동맹 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기금을 자기 도시를 위해서만 사용하고요. 다른 도시에는 이제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일종의 약탈을 한 셈이죠. 이렇게 되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테네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했던 거죠. 그 결과 이제 벌어졌던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반제국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전쟁에서 초기에는 아테네가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말기에 되면은 아테네가 완전히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요. 스파르타의 군대가 스파르타의 동맹군하고 모여들어서요. 아테네 도시를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아테네는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자 아테네 내부에서 일종의 쿠데타가 이
이 전쟁을 계속 아테네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세력이 아테네에서는 오히려 민주 세력이었습니다. 민주파였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만 이 민주파들은 전쟁에 나가서 소위 전리품을 챙길 수가 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민주파의 기초가 되었던 소위 민중들이죠. 아테네 민중들이 다른 먹고 살 길이 없었다는 거죠. 일종의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전쟁을 벌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거죠. 반면 이 아테네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이 소위 어떻게 본다면은 합리적인 세력인데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평화파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스파르타와 평화협정을 맺고 서로 공정한 어떤 사회를 형성하자. 이렇게 해서 그 소위 구테타파가 생겨났었는데요. 이 구테타파는 주로 뭐냐면은 귀족들진들 사회의 상당히 지배층이었었고요. 이 구테타층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던 철학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실 철학적으로 계속 민주파를 비판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민주파야말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동맹기금도 자기가 써먹고 계속 전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민주파를 그대로 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파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요. 물론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했다는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단지 민주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도덕적인 정치적인 태도를 비판했던 거죠. 욕망이 너무 사로잡혀 있었다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죠. 너의 욕망이 뭔지, 진짜 욕망이 뭔지, 가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전 욕망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민주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소위 구테타파의 일종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네, 성공을 했어요. 3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 구테타파는 스파르타와 이제 평화협력을 맺고요. 이제 스파르타군이 이제 물러났죠. 이제 아테네는 다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민주파가 다시 반구테타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래서 독재파를 전부 다 쫓아냈습니다. 이제 구테타파를 전부 다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파는 여전히 어떤 그런 대다수 민중들에게는 인기가 있었던 건데요. 전쟁이라는 아테네의 위기라는 그런 그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물러났습니다만은 위기가 사라지자 다시 반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결국 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자 이제 반구테타 이제 민주파죠, 구테타파, 이제 독재파죠,를 이제 전부 다 숙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지도자들은 전부 다 숙청을 했는데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정신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지도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테타파가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에게 뭐 어떤 역할을 맡기고 무슨 일을 같이 하자라고 요청을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노골적으로 단적으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참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소크라테스를 그대로 놔두고는 구테타파가 계속 번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소크라테스를 일종의 처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반구테타파 민주파가 이 소크라테스를 이제 체포해서 이제 심판대에 올렸는데요. 다른 제목이 없으니까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든지 뭐 독신의 죄를 범했다든지 이런 어떤 가짜 이제 범죄를 가지고 이제 처벌했던 거죠. 자, 제가 이제 이 소크라테스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소크라테스의 질문 자체가 재밌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소크라테스는 진리라는 문제를 자유주의자들,
소위 이제 당시 민주파들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유주의자들 속에서 이런 문제를 물었던 거죠. 무엇이 진짜 우리의 행복인가? 가치에 관한 물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리를 다시 끌어들일 수 없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가치와 진리의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역사상 유명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적인 이런 물음이 우리 시대에도 다시 유효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너무 자유주의가 만연해서요. 진리도 가치도 배제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합의와 욕망에 의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그 만연된 자유주의에 대한 반비판으로서 소크라테스의 투쟁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로 얘기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어떤 장점과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이제 주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포스트 모던 신자유 시대 때 국가의 특징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자유 시대 국가의 문제를 조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얘기는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